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 있는데 25년 상반기 목표치는 3,000이거든요. 이 세 업종이 이익 전망이 전부 다 내년에는 레벨업 된다는 전망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실적이 큰 폭으로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세 업종이 트로이카가 돼서 시장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이제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신증권 하우스에서도 내년 투자 아이디어 가장 핵심을 이제 트럼프 2.0 시대 살아남기라고 잡으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또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말씀하셨다시피 계엄령보다 더 큰 게 있을까? 그래서 실제 이제 시장에서도 2차 계엄령에 대한 막 이슈 찌라시가 도니까 시장이 폭락을 했을 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뭔가 큰 악재가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또 탄핵 정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고 보고 그 외에 뭐 경기나 뭐 이런 유동성 관점에서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봤을 때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와, 트럼프가 아직 취임이 안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실제 취임 이후로는 어떠할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뭘 할 수 있을까? 행정명령 말고는 별로 없어요.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 볼게요. 무역법 201조랑 301조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명백한 피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 승인이 없으려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권고가 있어야 돼요. 권고가 없으면 관세 부과한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첫 번째로 미국 대중국 관세를 약간이라도 시작한 게 2018년 3월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8년 7월이고 트럼프가 취임한 건 2017년 2월.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관세 부과를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전수조사를 서명한 건 2017년 7월이었어요.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야 이것 좀 조사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라고 해서 1월 21일부터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겠죠. 어렵겠죠. 무역대표부나 이런 사람들, 장관이나 이런 내각이 구성된 데까지는 짧아야 50일, 길면 100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상반기 동안에는 특별한 액션이 취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관세도 부과되고 IRA 법안도 폐지되고 반도체 보조금도 없어지고 뭐 다 걱정을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당장 하기 어렵겠네? 라고 하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미국 주식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중국이나 한국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이 달러가 오르든 채권 가격이 오르든 뭐 상관없이 그냥 쭉 왔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당장 할 게 별로 없네? 라고 하면 기대했던 미국 증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억눌렸던 중국과 한국은 좀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차가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정책이나 악재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것 같은 흐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질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2025년 하반기다. 그렇게 본다면 상반기에는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니네? 라는 심리만으로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 뷰를 일단 상반기에는 좀 좋고 하반기는 조금 물음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는 좀 더 확인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도 있겠지만 물가도 금리 인하를 한 지 한 1년 전후 시점부터는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기저효과가 하반기엔 좀 소멸돼요.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하반기에는 조금 몇 가지를 좀 확인하자. 첫 번째 트럼프 정책이 얼마나 가시화되는지, 두 번째는 물가가 반등하는지, 물가가 반등한다면 물가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뀔지. 만약에 바뀌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요. 바뀌지 않고 금리 인하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던져준다면 고점권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게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인데 뭐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바뀐다라던가 그렇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고 금리 인하를 멈추겠다라는 시그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면 그때부터는 올라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전략적으로 보다 좀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년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해주셨을 네. 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뷰를 약간 반등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물론 반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반등이라는 뭔가 표현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다음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제 미국 주식이랑 비교해 보면 미국은 엄연히 추세적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고 뭐 잠깐의 이제 부침 조정은 있는 거라고 봤을 때 물론 내년에는 이제 반등의 기회는 있겠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신흥국에서도 추세적 상승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은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클상 턴어라운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 사이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 중국도 한국도 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 있는데 저희의 25년 상반기 목표치는 3,000이거든요. 가능할까요?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10월 31일 저점이 2270이었습니다. 1월 2일 고점이 2670이었어요. 17% 올랐습니다. 딱 2달 만에. 네네. 지금 2400에서 3000이라고 한다면 20%좀 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6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뭐 무리된 숫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은 1년에 30%씩 올라가잖아요. 2년 연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레벨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10배 가냐 12배 가냐 그게 아니라 이익이 지금 선행 EPS가 한 298 정도가 되거든요. 314 정도로만 올라가도 PR이 9.5배만 가도 3,000이에요. 예전부터 코스피 3천 간다, 3천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게 약간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양치기 소년한테 좀 당하는 느낌? 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못 가고 이러니까 이번에도 못 가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매년 3,000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작년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850이 상단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들이 워낙 많이 깨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저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9.5배가 무리되는 숫자 같긴 한데 2001년 이후는 그냥 평균이에요. 11배 간 적도 있고 10배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2001년 이후 평균 9.5배라는 레벨만 정상화돼도 3,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시장이 정상화만 돼도 3,000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뭐 7월 11일 고점 이후 30몇 프로 빠져 있고 걔네들이 절반만 되돌려줘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가총액 비중이 전자가 23, 4% 하던 게 지금 16%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7%포인트를 누가 가져갔을까? 이걸 가져간 애들이 영향력을 키운다면 얘네들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레벨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전자나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질 때 2021년 3월에서 6월, 2010년 11월 넘어가는 구간을 봤는데 올해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 다 끌어갔거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전자랑 닉스가 좀 보태줘서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반도체가 덜 올랐지만 그래도 올라줘서 급등세를 보였고 2021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도 11%가 올랐거든요. 내년 2025년, 26년을 봤을 때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애들이 뭐냐 봤더니 반도체를 논외로 하고요. 일단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기계조선, 중국 소비주예요. 요 6개 업종이거든요. 이 6개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봤더니 39%가 넘어요. 반도체는 25%.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2차전지 3개만 합치면 반도체보다 조금 더 높아요. 시장의 그림이 많이 바뀐 거죠. 만약에 반도체가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을 35%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전자와 닉스의 주도력이 떨어진 데 따른 다른 쪽들이 그걸 나눠 가진 데 따른 효과들이 좀 25년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반도체까지 붙어주면은 69%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가 보조만 맞춰줘도 그러니까 코스피 올라가는데 그냥 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고만 해도 3,000까지 갈 수 있고 왜 나머지 업종들이 힘을 써줄 테니까 만약에 전자까지 시장이랑 같이 움직여주면 상단은 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근데 저희는 업종들 그림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전자 닉스가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부장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네. 내년 유망 산업은 인터넷,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을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뭐 성장주의 대표 업종들이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세 업종이 이익 전망이 전부 다 내년에는 레벨업 된다는 전망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2차전지 믿을 수 있냐 얘기는 많지만 일단은 제약 바이오랑 인터넷은 실적이 큰 폭으로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은 워낙 낮아져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등락은 있겠지만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이 문제는 남아있는데 하락폭의 3분의 1만 되돌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 세 업종이 트로이카가 돼서 시장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터넷과 제약 바이오는 워낙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추세적 상승을 한 차례는 다 보여줬던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금리 나도 되면 또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주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는 워낙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세적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물음표를 많이 뜨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하고 유럽에서 나와요. 테슬라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것도 중국에서 판매가 꺾였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반대로 25년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유럽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걱정들은 좀 진정되거나 아니면 좀 올라오겠죠. 지금은 수요가 없다라다시피 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가 전망하는 달러가 좀 진정되고 채권 문제 좀 안정이 되게 된다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원자재가 좀 움직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좀 살아난다? 그럼 이차전지 소재 쪽들이 좀 가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 중에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차전지 소재는 되게 재밌는 게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리튬, 니켈 이런 애들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주가가. 최근에도 그랬죠. 달러가 튀니까 또 떨어지니까 더 내려왔던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얘네들이 반등을 하겠죠. 이차전지는 지금 언더슈팅 구간에 있어서 아직까지 답답한 그림이 보여주고 있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팁 하나 드리면 저 아는 펀드 매니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업종을 사라. 그것도 역발상이네요. 네, 역발상이죠. 근데 작년에 증권사 전망 자료에서 23년 말 기준 24년 전망을 할 때 언급되지 않았던 업종이 딱 2개 있어요. 자동차하고 금융이에요. 지금 24년 말에 25년을 전망하면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업종 하나가 2차전지고요. 매년 언급됐던 게 사실 2차전지였는데 오히려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만큼 뷰를 많이 이제는 내려놓으신 건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역발상이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매년 상반기에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에만 유효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간 전망이 보통 10월, 11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게 제약바이오랑 방산이거든요. 안 들어간 증권사가 거의 없어요. 최근 좀 많이 빠졌죠. 물론 저는 걔네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많으면은 충분한 과열에서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투자이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섹터 애널리스트 뷰도 있고 전략 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네네. 이거는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을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외에 혹시 인터넷 제약바이오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인터넷 제약바이오 둘 다 놓고 봤을 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선별할 수 있을 만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나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지거나 약해질 때 올라왔던 애들은 이익 개선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실적이에요. 특히 인터넷 제약바이오 하면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만 바라보실 텐데 그러기보다는 실적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된다. 인터넷은 N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레벨이 올라가요. AI 관련된 산업들을 통해서 이익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더 선별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실적이 좋아요. 신약이 개발되면 더 좋겠죠. 신약 개발에 실패해도 좋아요. 이런 애들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 개발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물론 얘네들이 신약 개발되면 폭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업종들, 종목들로 좀 선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만큼 찍힌 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좀 쉬었다 갈 것 같다.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 떨어졌다가 1분기나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 기울기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는 너무 접근하지 말고 쉴 때 좀 모아간다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인터넷이요. 많이 안 빠졌거든요. 올라갔다 살짝 꺾인 상황이라서 매수 타임 좀 더 늦추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바라볼 때는 뭐 최근 기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AI랑 엮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중에 AI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부각될수록 그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AI 플랫폼을 되게 많이 깔아놨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뭐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